구봉 송익필 선생은 약간의 나이에 율곡 선생과 우계 선생을 만나 도의지계를 맺고 서로 학문을 절차통마하기로 한다. 구봉 선생의 나이 27세에 제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후에 이학의 종장이라 일컬어지는 13살의 나이인 사계 김장생 선생이다. 구봉 선생이 율곡 선생과 우계 선생하고도 친하다 보니 사계 김장생 선생은 율곡 선생에게 가서 성리학을 배우기도 하고 우계 선생한테 가서 학문을 배우기도 하였다. 10년 가까이 구봉 선생 밑에서 학문을 터득하자 구봉 선생이 사계 김장생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10년 만에 겨우 학문적 물리를 터득할 수 있게 만들어졌구나. 아하, 문원공 김장생 선생이 율곡 선생을 스승으로 모셔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높게 되었으나 학문의 빗장을 열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준 분이 구봉 선생이었다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구나. 예, 황 교수님께서 이제 사계 김장생 선생이 기호 예학의 종장이라는 이제 별칭이 있듯이 예학의 대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계 선생과 신독제 김집 선생의 예학의 어떠한 근원은 구봉 송익필 선생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봉 송익필 선생에 대한 예학이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어떤 학문적인 의의가 있고 어떠한가를 김문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봉 선생이 활동하시던 시대가 이제 16세기 후반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벌써 조선이 건국된 지 200여 년이 넘은 상태였고,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이라는 국가는 어떤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하면서 유교의 어떤 공맹의 정신을 이제 국가와 사회에 실현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제 출범한 국가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그 전에 한 16세기까지 오면서 성리학은 발달했지만 이제 그런 이념으로 어떻게 이제 사회를 운영해 가는가 하는 거는 아직 그렇게 학문적으로 정초가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뭐 국조 오레인이나 경국대전과 같이 유교적인 국가를 이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불교 습속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런 생활 의례 같은 것도 유교 의례가 정립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제 어떤 존재론적으로나 인성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회에 실현시키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제 의례 제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구봉 선생이 그런 학문에 시발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황희동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이제 송희창 선생님께서
그 사계 선생의 학문에 빗장을 열어준 분이 이제 구봉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율곡 선생이나 구봉 선생이나 우계 선생의 학문을 이제 사계 선생님으로 이렇게 수렴되지 않았는가 싶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성리학과 또 새로운 학문의 시발점이 되었던 예학이라고 하는 것이 구봉 선생에게서 연원이 되어서 사계 선생에 가서 꽃이 피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율곡 선생이 기껏 그 초를 잡은 그 가정 의례 같은 것도 구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소략한 부분이 많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미 이분은 그 당대 최고의 어떤 예학의 기초를 어떤 닦으신 분이 아닌가 싶고 이것이 이제 사계 김장선 선생으로 흘러 들어가서 예학으로 성립이 되는데 어떤 그 예를 어떤 생활 의례에 어떤 준행하는 정도의 규칙이나 준칙 정도로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이제 경문에 의거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새롭게 이제 창안처를 만들어가는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선화를 이루셨던 분이 구봉 선생님이고 그래서 많은 이제 사계 김장생 선생의 그 예서들이 나오지만 그 전에 이제 구봉 선생이 지은 가래주설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그런 예학의 어떤 전범이랄까요? 선화를 이루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한국의 이제 선비들이 누구든 해야만 하는 어떤 예학의 어떤 그 큰 어떤 지침이 내려진 그런 것을 이룬 그런 분이 고봉 선생이다. 그래서 한국 예학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율곡 선생보다도 구봉 선생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그 구봉 선생의 그 예문답 이제 이게 제자나 또는 친구들과의 그 문답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예에 관해서 서로 주고받고 한 그 글을 보니까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야, 같은 우계 선생이나 송강이나 이 친구들하고 예문답을 하는데 이건 대등한 문답이 아니라 완전히 선생님이에요. 구봉 선생은 선생님이고 완전히 학생 이런 입장에서 그것이 훤히 보여요. 그건 뭘 말해주느냐면 구봉 선생의 그 당시 예학의 그 위상, 학문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송강 선생과 우계 선생, 율곡 선생, 그 다음에 사계 선생 이렇게 서로 친구들과 제자들끼리 예에 대한 문답이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사면수관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황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계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라에 국상이 났는데 개인의 초상이 있어서 이거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까지 물으면 친구 간에 물음이 되는데요. 형이 알아서 대답을 정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리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이거는 친구끼리 서로 문답이 아닌데. 학문적 권위가 있다. 그렇게. 근데 편지 한두 통만 있으면은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 통이 그런 형식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봉 선생의 예학적인 경지가 상당하셨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거기서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그 구봉 선생의 예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도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두 분 교수님께 그러면 우리 이제 그 구봉 송익필 선생이 어떤 그 학문적인 그 위상, 어떤 한국 유학사적인 어떤 위치는 높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면은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도 하고 일반 대중에게도 어떻게 이야기가 이제 되어져야 하나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아까 두 분께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구봉 선생님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셨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예. 굴곡진 인생이었고 아마 예. 조선시대 선비로서 아마 그런 그렇죠. 양반이 됐다, 노비가 됐다, 다시 양반이 되고 하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과문한 탓인지 그런 분은 우리 예. 구봉 선생 한 분인 것인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이제 시호까지 받은 분은 참 드물.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예. 관작이 다 회복이 되고 시호까지 받으시는데 예. 역시 이제 구봉 선생에 대한 어떤 것은 첫 번째 아까 황희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율곡 선생 외에는 잘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이제 세상에 크게 이제 떳떳하게 나서지 못했던 그런 가정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또 이것이 또 나중에 우리 아까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당시에 이제 당쟁이 격화되면서 동인들이 그것을 서인의 공격의 가장 큰 시발점으로 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그 동인 서인이 분열이 되면서 가장 희생양이 되신 게 아마 구봉 선생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학술사적으로나 사상사적으로나 정치사상적으로 이 구봉 선생이 처한 위상이 굉장히 그 위태로웠던 맨 늦게 돌아가셨죠? 세 분 중에. 예, 가장 또 그렇죠 돌아갔습니다. 예. 율곡 선생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다음에 동인들이 그렇죠. 율곡 선생을 탄핵을 했다가 예. 화살을 이제 날릴 데가 없으니까 예. 구봉 선생한테 전부 다 이렇게 예. 전가를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계 선생님은 그 야중에 그 태계 선생에게 나가서 학문을 이제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인 쪽 입장에서는 구봉우계 율곡인데 율곡은 죽고 우계 선생은 태계 선생 제자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예. 구봉 선생이 아니었나. 예. 그래서 율곡 선생이 이제 많은 방패막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진짜 이제 우재 선생님이 예. 태계 선생님한테 직접 배운 건 아니고 예. 존경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구봉 선생에게 그 화살이 다 쏟아졌지 않느냐. 예. 그래서 천민으로 추락을 하게 되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개추곡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조선의 선비사에서 예. 정치사에서 엄청나게 큰 파장을 몰고 오는 일인데 여기에 사실 전면에 나선 분이 송강정철 선생이시지만 실제로 동인들 입장에서는 그 정철 이면에 네. 그 구봉 선생이 있다고 계속 지목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모주라겠죠. 모주. 예. 서인의 모습. 그런 모주. 표현까지 쓰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동인이나 동인의 후예들인 남인들 입장에서는 구봉 선생에 대한 평가가 계속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 내내에도 구봉 선생이 크게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율곡이나 우계의 제자들이 구봉 선생을 신원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잖아요. 그 사계 선생님이나 그 뒤에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이 그런 애를 쓰는데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으로도 크게 어떤 핸디캡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거를 현창에도 모자란 판인데 이 그 공격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옹호해 드려야 되는 편이 되니까 점점 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수세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조선 후기에도 이 사계 김장생 선생을 필두로 해서 뭐 우암 선생, 동춘당 선생 다 훌륭한 분으로 추정하면서도 전면에 내세우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가늠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 그 어떤 성리학사나 예학사에 있어서 이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지성의 어떤 대표적인 분이시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분의 어떤 생애나 처했던 불우한 상황과는 별개로 이분의 학문에 대한 것은 정확히 따로 구분해서 인식해야 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구봉 송익필 선생의 생애 또 학문적 위상 또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역시 구봉 송익필 선생은 자신의 어떤 그 학문적 위상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연구도 안 돼 있고 또 대중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그 망각된 유학자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대단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구봉 선생의 이러한 그 학문이나 또 그분의 생애 이런 것들을 좀 현대적으로 우리가 재인식도 하고 또 현대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국민교육으로 또 받아들여야 될 승화시킬 그런 과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구봉문화 학술원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소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많은 대학에 몸담고 계신 우리 학자분들께서도 좀 소외된 이런 유학자, 잊혀진 유학자, 구봉 송익필 선생에 대한 관심과 또 우리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좀 균형 있는 그런 학문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아닌데 구봉 송익필 선생의 어떤 그 조선의 유학자인 율곡 선생, 우계 선생과 같이 도의지교를 나누고 같이 학문을 절차 탁마했던 구봉 송익필 선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담에 이제 수고해 주신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현재 그 구봉 문화학술원 원장님이십니다. 황희동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양대학교 교수님이신 김문준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